지금부터 제166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평가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토의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환적 혁신도전과 선도적 전략 모색에 있어 초인류, 초사회, 신환경, 신지평의 융합 패러다임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융합 혁신과 도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스텝 수요 포럼을 애껴주시고 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스텝 원장 정병선입니다.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또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중에 하나가 첨단 바이오 기술인데요. 특별히 바이오 분야는 최근에 AI하고 융합이 되면서 기존의 과학과 공학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키는 변환 국면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합성생물학, 3D 바이오 프린팅, 다양한 초융합에 대해서 토의를 할 건데, 이러한 융합 기술들은 앞으로 바이오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또 인류의 삶과 미래의 사회를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뇌 규계 인터페이스 기술도 일부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직면을 해서 임상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활발하게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오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지금 필요한데, 오늘 시기적절하게 그 주제를 오늘 좀 논의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 R&D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각종 장기 정책 기획의 전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임무지향적인 정부 정책 설계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점을 둬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나쁜 영향이 뭐가 있을지 좀 미리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윤리성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준비하면 좋을지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은 인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융합 혁신과 도전 전략이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계속 수요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제로 바이오 융합 기술, 휴먼 증강 및 뇌과학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 융합이라는 것처럼 앞으로 새로 부상하는 신기술 기술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또 정책 분야의 우리 키스텝 내부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번 새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토의되는 많은 그런 기술적 이슈들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정부 투자 방향에도 반영이 되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키스텝의 생명기초사업센터의 김주원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휴먼증강연구실 신영철 실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일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 패널로 참여한 키스텝의 과학정책센터 최찬택 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의 김주원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증강연구실의 신영철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학과 조일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의 최창택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장님께서 개회사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증강 기술, 뇌 증진 기술을 주제로 저희 발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발제 후에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주원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의 김주원입니다. 오늘 저는 바이오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와 삶의 비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내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연사님들이 차례대로 발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바이오 기술에 해당하는 초인류 시대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발명가이자 과학자 그리고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인류의 진화 과정을 총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모든 정보는 단지 분자 속에 물리적 화학적인 내용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생명이 탄생하면서 정보는 DNA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되었고, 생명체가 더욱 진화하게 되면서 고도로 발달된 뇌를 만들게 되자 정보는 이제 뇌 속에 그 신경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의 지성이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융합형으로 발전되는 미래를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의 경우는 인류의 지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우주 전체가 지성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인류의 지성이 발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때 과거의 발전 속도나 현재의 미래 속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류의 발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고려할 때는 발전의 속도가 변화하는 속도 자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레이 커즈와일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진시황이나 초인 사상을 제시했었던 니체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들은 SF 영화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여러 초인들의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도입으로 인간의 한정된 수명이나 지능 그리고 능력 등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한계를 향후에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저희가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인간 수명의 증가인데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그 수렵 채취 인해서 농경으로 접어들고 이후에 고도의 현대 문명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예상되는 평균 수명은 6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극적으로 최근 50년 동안 평균 수명이 약 20년 정도 증가하게 됐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인 한계가 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더 확장되는 그런 예시 하나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간 증강과 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증강이라 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 공상과학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간 증강의 기본적인 개념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손상을 보완하는 기존의 의료적인 그 개념을 확장해서 정상적인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기술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시각의 예를 들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시나 노안, 그 외 여러 가지 시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그리고 레이저 수술 등을 통해서 이런 시력의 저하를 극복해 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쌍안경이나 야시경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더욱 넓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바이오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시력보다 더 높은 시력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 증강의 바이오 기술이 도입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기술에 있어서 최근에는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개별적인 학문 분야가 아니라 AI나 나노기술, 유전공학, 그리고 3D 프린팅과 합성생물학과 같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 융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산업 융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나노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컴퓨팅 등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겹쳐지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학문 분야를 창출시키게 됩니다. 제가 그 인간 증강에 바이오 기술이 도입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인간 증강과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연관성에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첫 번째 예시로 든 이유는 앞으로의 바이올로지의 변화에 있어서 합성생물학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물학의 발전은 실험실에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장시간과 고도의 그 훈련이 필요한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이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의 발전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AI와 자동화된 기술, 그리고 스마트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바로 생물학적 시스템을 DNA 합성이나 세포 배양, 유전자 조작 등의 과정을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자동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제작과 이것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환류해서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반복되게 되면서 인간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바이오 기술들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바이오 파운드리의 경우 그 합성생물학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시대에 모더나가 mRNA 백신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제품을 개발한 것은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인 긴코 바이오웍스가 임상 원료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한 것이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 긴코 바이오웍스는 2023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 약 22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바이오 파운드리 관련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5년간 1,263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로 3D 바이오 프린팅과 바이오 인공장기를 대표적인 기술로 꼽았습니다. 이미 3D 프린팅 자체는 그 직물이나 금속, 합성수지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제조 공정을 완전히 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이미 실생활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세포나 생체 재료, 활성 생체 분자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이 줄기세포 등 기존의 세포공학이나 조직공학과 결합할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손상된 장기를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장기, 보다 기능이 뛰어난 장기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화된 사람이 자기의 심장을 보다 기능적으로 우수한 심장으로 바꿈으로써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한다던가 이런 변화들이 향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실제 환자에 이식하여서 성공적인 임상 시험 결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노화 치료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노화와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인간의 어떤 운명적인 내용,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2018년도 WHO는 생물학적 노화에 대응하는 치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화에 ICD, 즉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노화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숙명이라기보다는 치료 혹은 연장이 가능한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다라는 측면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는 대상으로 승인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화의 여러 기전 중 일부나 일부 특정 조직이나 장기의 노화 현상과 관련된 그 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은 현재 그림에서 보듯이 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억만장자들이 이런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이제 인류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유전자 치료와 맞춤형 아기입니다. 영화 가타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탄생하기 전에 자녀의 유전적인 형질을 미리 읽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개인에 대한 지놈 시퀀싱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현실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에 만약에 특정 질병 유전자가 있을 때 이것을 바꾸는 것이 기술적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선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현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허쟁쿠이는 그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지니는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CCR5라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이미 적용했습니다. 물론 태어날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 논문이 철회되고 과학자 개인도 처벌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적인 제도적인 제약과 상관없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어떤 불치병을 가진 부모가 건강한 자식을 낳고 싶은 그런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이런 실험들이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일부 국가, 일부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반해서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을 활용하는 케이스는 이미 몇 가지 사례가 시판되어서 상용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최초의 CAR-T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실험에 성공했는데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T세포를 뽑아서 본인의 T세포에서 암세포를 보다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후에 자신의 체내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고 당시 원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기가 그 후에 몇 년 동안도 건강하게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기존 유전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겸상적혈구나 베타 지중해 빈혈 등의 환자의 경우는 악성 빈혈을 앓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환자의 조혈 모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주입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치료로 이런 난치성 유전 질환이 치료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다만 이런 카스거비의 경우는 이 한 번 치료하는데 약 29억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첨단 기술인 세포치료의 경우,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경우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 단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그 보급화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기술들을 다루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 바이오 융합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와 그 미래를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에는 지금까지 어떤 IT 혁명을 이어받는 새로운 혁명 시대로서 바이오 융합 기술이 도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질병과 장애의 극복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인간 종의 한계 자체를 극복하는 시대 역시 함께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 신경과학 등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오 분야는 최근에 AI와 IT 기술, 제조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기존 과학과 공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 배아 실험의 경우에 윤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슈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수명 연장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고령화, 높은 의료 비용 소요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바이오 기술들을 극히 소수의 국가나 기업들이 독점함에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의 기술적 독점과 기술 지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이 장기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술을 인체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들도 제기가 되는데, 인간 유전자를 바꿀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기술의 도입에 신중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전자 편집 등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규제 당국은 국제적인 표준과 규제 체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공통의 어떤 기준과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왜 여기서 우리가 융합 기술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보건 문제 등 인류 공통의 난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단일 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맨 앞에 그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진화 모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빠른 변화를 습득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문과 산업 분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융합학문에 대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는 단일한 프로젝트나 기업, 국가가 모두 모든 것을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보셨던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 역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융합 R&D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첨단 바이오를 비롯한 전략적인 기술에 대해서 혁신 도전적 연구, 탑다운형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발견한 계기가 어느 미생물학자의 순수한 학문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낸 기술을 개발한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혁신 도전적 탑다운형 연구와 보편적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특이점의 경우 대부분 공공 분야에서의 장기간 투자와 그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과실은 민간의 혁신적 기업 집단이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적이고 원천적인 연구 투자에 나서야 하나, 국내의 경우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도전적인 연구 의지와 사례를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R&D는 대부분 5년 내외 짧은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시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은 개별 사업이나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사업과 사업 간의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도 보다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우리가 최초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 남부의 초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지금과 같이 모든 대륙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정돼 있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넘어서서 보다 확장된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옥수수 사진은 야생종인 옥수수와 농경을 통해서 인간이 개량한 옥수수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길지 않은 농경 시대 동안 작물과 가축에 대해서
일으켰던 생물학적인 변화가 인간 자신에게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적인 과정에서 인류의 진화와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연 선택과 성선택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인류는 그 두 가지 선택에 더해서 그 테크놀로지에 의한 세 번째 선택 옵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짧게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미래 기술의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의 융합 혁신과 융합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제언을 제시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그럼 좀 더 이제 다른 분야와 융합되어서 그 바이오가 발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 의료와 휴먼 증강 융합에 대해서 에트리의 그 신영철 실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디지털 바이오의료연구본부 휴먼증강연구실에 일을 하고 있는 신영철입니다. 좀 전에 그 김전 센터장님께서는 생물학에서 큰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기술쟁이로서 바이오 의료하고 휴먼 증강을 어떻게 합쳐가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도 있죠. 특히 뭐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중국도 어린이들이 줄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줄이겠다 이런 그 인구가 많았던 중국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생물학적, 과학적 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고 기술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또 고령화가 되니까 그 정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복지 지출을 연금이나 그 의료비들을 많이 부담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 사회가 점점 늙어가니까 그 인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정책 말고는 없었어요.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에서 뭐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뭐 임금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자 이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 대한 그 단추도 하나 못 메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뭐 선도국이라고 그럴까요? 유럽에서는 이 문제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었고요. 그러면서 노령의 기준을 높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임금을 받아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나서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생산 인구 증가한 게 아니라 그 고령자의 그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어서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일을 더 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했는데 이때는 그 간호 서비스를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했는데 이 고령자를 고용한 이유는 MZ 세대든 저희 세대에서 마찬가지로 힘든 일은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을 투입하는 방법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만의 국가의 그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적, 경제적 얘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와 있지만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왔죠. 연구소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IoT 기술이나 로봇이나 AI 기술 적용해가지고 생산력을 확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래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서 막 사람들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를 무인하고 아까 무인 점포 만들고 인력 대체하는 것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로봇들을 공장에 자동화하는 것도 해왔었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노동 대체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아니면 기업이 더 잘하려고 하면 노하우를 전달시키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의 그 로봇들은 AI들은 단순 반복된 것을 그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어업이든지 제조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뭐 저희가 산업의 명장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전수시킬 수 있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그 기술의 노하우로 더 그 고부가 가치 있는 기술들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사람이 있는 데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키스텝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그 과학기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045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그 동그라미가 과학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거고요. 작은 것들은 이제 해결하기가 좀 작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 고령화나 저출산, 그리고 바이오혁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휴먼 진강 기술은 우리의 그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데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 증강 기술. 신체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근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인지 쪽도, 그다음에 감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 그 글자가 좀 겹치게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기술들을 함으로써 더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 행복하고 전 세대가 다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고 다음 정부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디지털 융합이란 것은 일단은 기존에 앞서 김지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학적 입장에서 바이오가 인간을 증진시키는 게 있었다면, 공학적 입장에서 컴퓨터나 AI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라는 게 지금의 휴먼 진강의 방향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바이오와 뇌와 어떤 뇌과학과 이런 기술들을 다 합쳐서 전체가 융합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에 또 키스텝에서 같이 이제 작업한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AI, IT, 뭐 BT 이런 것 이종 기술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그 신체, 두뇌, 뭐 감성의 능력을 증강시켜 보자라는 방향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그게 디지털 휴먼 진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정의된 것들이 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저희가 하고 있는 IT에 대한 기술도 포함돼서 일단 뭐 타겟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근력이나 감각, 면역, 장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휴먼 진강을 이룰 수 있고, 이로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화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하는 휴먼 진강에서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비침습 방식도 있고 침습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 그러니까 사회에 수용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비침습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자리에 오면서 제가 찾아본 자료, 작년 12월에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일단은 바이오하고 의학하고 휴먼 진강 합친 기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로잔 공대하고 로잔 대학병원에서 한 건데, 이전에 보통 그 장애자가 걷게 하기 위해서 뇌에 칩을 박아서 했던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뇌에 침습하지 않고 척수에 신경 자극기를 넣어서 이분들이 걷게 하는데, 타겟한 분들은 파킨슨 환자들이 보행 장애가 겪게 되는데, 그분들의 척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제어해 주면 되는지라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극기에 대한 것이 실제로 유해한지 안 한지의 것들을 위해서 뭐 세포 레벨에도 실험이 있었겠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쥐, 고양이, 뭐 돼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에 오기 전에는 영장류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자극과 어떤 패턴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융합적으로 연구해서 했고요. 일단은 이 기술에 제가
보고는 가장 좋은 점은 3개월의 보행 재활 훈련 기간만 거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얻어서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3개월의 정도만으로도 현재 파킨슨 환자들이 걷지 못하게 된 거에서 걸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 신경 자극기를 놓고요. 이거는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자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랑 같은 기술이에요 실제로. 근데 주는 방법이 다른 거죠. 뇌에도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형태를 주느냐가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모든 몸의 시그널들은 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인데요. 이분이 이제 손을 그러니까 잃고 나서 아무 없이 의수를 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경 연결을 통해서 손이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의수의 기술들은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끼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출연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리나 뭐 팔다리 그리고 국립재활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랑 내 뇌가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타개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 정도는 현재는 진행된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하다는 거는 제가 머리에서 신경 쓴 만큼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주고 많은 손은 되게 자유도가 많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I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출연연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여기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티타늄 같은 걸 썼지만 인공 피부를 만드는 분도 되게 많이 있고 인공 피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뇌에서 똑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연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서 김전 센터장이 말씀하신 유전자 편집 말고도 인공장기, 3D 프린팅 바이오 장기들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먼 진강에서는 남보다 센 거보다는 일제 자연스럽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뭐 인공눈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진행이 더디지만 되고 있습니다. 인공 장기들도 만들어져 있고 뭐 이거 기계적인 것도 형태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인체 유해에서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 이거를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내가 오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중심에서 똑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IT의 AI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음에 발표하신 조일치 교수님께서 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뇌는 저희가 오는 신호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서 훈련이 돼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변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저희 인체 기관은 신비하게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인공 기능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할 방법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슨 환자가 3개월 만에 했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끼자마자 새로 수술하자마자 어제처럼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걸 뉴럴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정부에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장기간 좀 그러니까 주도해서 가고 싶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많은 예들은 있지만 최신에 이런 것들이 해서 이만큼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잘 됐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이 기술들을 제 입장에선 디지털 혁신 기술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기술들이 사회에서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AI가 갑자기 막 발전을 했는데 AI가 뭐 딥페이크 문제, 가짜 뉴스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실제 어느 날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었고 기술만 발전했는데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방법론적인 거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만큼 기술은 빨리 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좀 늦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AI 윤리성, 신뢰성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이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문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권리장전 얘기도 유럽하고도 이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이라도 따라가기 힘들었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구의 종을 바꾸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앞으로 오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R&D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저 이제 연구소 들어와서 맨날 배웠던 게, 우리는 그 한강의 기적을 잃었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 나라고, 애트리 입장에서는 CDMA를 만들었고 교환기를 만들었고 DMB를 했고 지금 AI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한 산업적 성장만을 했고 R&D도 그렇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선도, 기술 끌어가는 방식이나 수요를 창출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R&D로만 고착이 돼 있고,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도 아직은 정확히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런 R&D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슈퍼맨 아니 생명 연장을 하기 전에 이런 기술들이 휴먼 진강에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복지 분야를 먼저 타겟한다고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따뜻한 동행 아니면 디지털 포용 관련 사업에서 휴먼 진강 기술을 조금 더 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WHO에서도 고령 사회 얘기할 때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의에서 노후에 오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가 바뀌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그리고 치매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치매를 미리 알 수 있는 경도지 장애 등, 그다음에 근감소증에 대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얘를 보조해 줌으로써 하는 것도 흉한 증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저희는 아마 얘기하고 있죠. 바이오 진짜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휴먼 진강이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술 안 하면 기초 연구만이 조금씩 투자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투자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이오 파운더리에도 융합은 했지만 그냥 AI 기술,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제조에 적용된 애트리 입장에서 엑스플러스 AI를 한 거였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바이오 융합 쪽에서는 바이오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IC를 합쳐서 같이 고민해서 찾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각자의 분야는 너무 잘했는데 의학 쪽에서의 임상하시는 부분 말고는 의사과학자가 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과학자를 좀 많이 만들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과 같이 해서 융합적인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런 투자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위에서 수용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류가 변해가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 사회적 자연과학에서도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만약에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하면 어떤 모습 변할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티처럼 변할까?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방향인가? 능력만을 해준 것이 맞는 건가? 라는 데에 고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AI 윤리성, 신뢰성 같은 거에 우리가 붙였을 때 고민해야 될 문제, 법, 규칙,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아마 융합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에 또 뉴럴링크 이슈도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부분, 또 난제 중에 도전적 연구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뇌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고려대 의과대학의 조일주 교수님께서 좀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일주입니다. 네, 앞에 두 분께서 이제 휴먼 증강을 위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재 뭐가 문제인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실제 이제 휴먼 증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뇌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뉴럴링크에서 이제 새로운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최근에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사실 이런 휴먼 증강을 위해서 어떤 뇌기능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사실 필수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랑 외부 이제 세계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하면 실제 그 뇌에서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떤 동작을 할지, 뭐 움직임이나 감정 등을 저희가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뇌에다가 사실 전극을 임플란트를 해야 가장 정확한 신호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이런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삽입된 전극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게 되고 그 신호 안에서 특정 행동이나 특정 생각을 할 때 나오는 미리 저희가 저장해둔 패턴하고 현재 측정되는 신호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나오는 신호가 이런 동작을 하려는 신호구나,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신호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된 그 신호를 이제 명령으로 바꿔서 외부 기계에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으로 외부 기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그냥 한 방향으로 신호를 읽어서 그 신호를 활용을 해서 외부 기계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다가 자극을 통해서 외부 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을 뇌에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양방향 인터페이스,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럴링크 시스템이 어떤 혁신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소개가 돼서 그때 이미 임상에 적용이 돼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됐고 이제 그 생각으로 외부 기기를 컨트롤하는 거 이미 보여줬습니다. 근데 뉴럴링크 시스템이 왜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 사실은 안정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100개 정도의 굉장히 딱딱한 어떤 전극을 뇌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 100개의 전극이 모두 혈관을 피해서 안전하게 뇌에 삽입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뉴럴링크에서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떤 바늘처럼 실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전극을 한꺼번에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실 타입의 전극 하나하나를 모내기 하듯이 뇌에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때 영상을 보면서 혈관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그 혈관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하는 과정에서 오는 뇌출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안전성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그 안전성의 어떤 그 레벨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좋은 임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련 연구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바늘 타입의 실 타입의 전극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브레인은 사실 우리 그 두개골 안에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나 아니면 머리를 흔들 때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안에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때 딱딱한 물체가 삽입되어 있으면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해지게 되는데, 뉴럴링크의 이런 전극처럼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 유연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삽입된 후에 뇌가 움직일 때도 그 전극이 뇌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뇌 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유연한 형태 그리고 하나하나 씹는 그런 그 수술 방식,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뉴럴링크 시스템은 한 방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뇌 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뇌에 어떤 자극을 가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뉴럴링크 시스템은 사실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에만 아직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능은 아직은 구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전극을 조금 모디파이하면 자극을 가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자극을 통해서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페이퍼를 보면 로봇팔을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신호를 읽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여기 로봇팔에 센서를 달아서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기로 잡았는지를 다시 뇌에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로봇팔로 이제 잡을 때 지금 잡았다, 세게 잡았다, 아니면 그 약하게 잡아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실제 이 그 피실험자가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떤 이 로봇팔을 자기 팔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동영상 보시면 왼쪽은 공을 잡을 때 왼쪽은 이런 피드백을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피드백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빨리 이제 공을 잡아서 이제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실린더를 잡을 때는 훨씬 더 이런 피드백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없으면 이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눈으로 보지 않고 이런 동작을 수행한다고 하면 아마 차이는 극명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어떤 뇌기능, 지금은 이제 어떤 효율적으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극을 준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처럼 뇌를 자극하면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느 부위를 자극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증진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뇌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당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위를 자극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약 8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냅스 연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브레인 펑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100조 개의 시냅스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800억 개의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뉴럴 서킷이라고 하는 게 특정 행동이나 질병에 관련된 뇌 부위들의 연결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세 영역, 소마토 센소리 모터 콜텍스, 그다음에 베이저 갱글리아, 그다음에 탈라무스, 이 세 영역이 뭔가 연결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너무 과하면 이런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베이저 갱글리아 영역을 자극을 하면 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인 떨림 등을 완화할 수 있어서 실제 임상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행동 아니면 특정 질병에 관련된 서킷, 뇌 부위들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뇌 기능에 증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기억력 관련된 뇌회로를 찾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포캠퍼스, 뉴클리어스 액큐무스, VTA라고 하는 요 세 영역이 학습과 기억에 관련돼 있는 영역 중에
일부다라고 사람들이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어느 정도 학습이나 기억력의 증진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관찰했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우리가 증진하고자 하는 뇌 기능과 관련된 리전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위만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그 로봇파를 움직일 때 감각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학습이나 기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리전들을 자극할 때 굉장히 정밀하게 그 부분만 자극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증진의 효과,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들에는 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초음파 자극 등이 있습니다. 전기 자극, 자기 자극은 이미 임상에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하지만 이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극한다기보다는 그냥 뇌를 전체적으로 자극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뇌 기능을 제어하거나 뇌 기능 증진을 위한 어떤 자극으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 자극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여전히 그 파워가 좀 낮아서 뇌 심부를 자극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물론 해상도는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두 개의 전기 신호가 이제 중첩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래서 전기 자극의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 등도 이제 개발이 됐지만 여전히 좀 해상도가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증진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극 기술들의 발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와 그리고 뇌기능 증진은 환자들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기술이 개발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어떤 이런 뇌기능 제어나 뇌기능 증진 뭐 이런 기술들이 소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 저희 실험실에서 한 결과인데 이 쥐의 어떤 그 모터 영역을 자극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행동에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를 저희가 크게 증가시켰고요. 오른쪽을 이제 자극을 하면 쥐를 이제 왼쪽 방향으로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쥐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PFC라고 하는 경쟁에 관련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경쟁 의지를 저희가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부위의 활성도를 억제시키면 싸움의 의지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쥐는 이제 경쟁 의지를 저희가 높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밀려나지 않죠. 이 튜브 테스트라고 튜브 안에서 두 마리의 쥐가 싸우는 건데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기게 할 수 있고요. 밑에는 아예 싸울 의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제어가 됩니다. 아직 사람 대상으로는 이런 실험이 가능하지 않지만 동물 대상으로는 충분히 뇌기능 증진이 많이 검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안전한 자극 기능과 자극 기술과 더불어서 어떤 그 임상에 적용이 된다면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기존 사람들의 뇌 기능을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례로 그 미국 달파에서 달파 T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군인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율이나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을 해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어떤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더 좋게 하거나 하는 등의 뇌기능 증진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발전한다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이 선행돼야 되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연구자로서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기술들이 뉴럴링크에서 발표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왜 못하냐,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사실 BMI라는 과제가 뜬 건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수행됐던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요소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소기술 개발의 수준으로만 보면 저는 절대로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CPU, 메모리, 아니면 뭐 SSD, 뭐 하다못해 마우스, 키보드까지. 근데 우리는 뭐 좀 더 비약을 하자면 CPU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CPU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기는 아직 주변 요소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주변 기술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요소 기술 개발에서 시스템 개발로 뭔가 그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초 과제 성격으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특허가 성과로 잡히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개발할 때 CPU는 뭔가 이노버티브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기초 단위 연구보다는 조금 좀 브로드한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류나 임상 대상 연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 몇 개 과제 빼고는 다 이제 그 동물 대상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영장류 또는 임상 대상 연구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기술 개발을 하려면 영장류 대상이나 임상 대상 연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앞으로 BMI 과제는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야 된다. 계속 과기부에서 나와선 계속 2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위험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10년 전에 임상 실험을 했던 그런 실리콘 전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승인을 못 받아서 임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런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 연구가 꼭 필수적인 분야고, 그리고 뇌과학의 어떤 발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결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뇌과학 기초 연구보다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뇌과학 기초 연구가 좀 활성화되고 이 부분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투자가 되고 좋은 사업들이 기획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혁신적인 요소 기술과 포텐셜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방 어떤 기술적인 격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간증강 관련돼서 그 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선도적 혁신 도전을 위한 그 난제 해결과 한계 돌파의 지향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경제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성을 좀 취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 주체인 인간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고 현재 융합 기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발제에서 다양한 분야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발제를 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각이 넓어지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이제 큰데요. 한 주제씩 한번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 발제해 주신 패널 분께서 좀 답변을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오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부터 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 분 중에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인간 증강 분야 세 분 발표 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융합 분야로서 이제 융합 분야를 다루기로 한 수요 포럼 주제에서 굉장히 첫 주제로 잘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융합 연구의 개념을 최근에 좀 보면 이제 다학제 간 연구나 이제 다학제 연구나 학제 간 연구처럼 이렇게 분야나 어떤 학문 분야의 융합을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인강 증강이라는 특정한 임무와 그리고 여기 오늘 소개된 기술 뭐 그 유전자 가위나 뭐 3D 프린팅 합성 생물학과 같이 어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변혁적 연구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좀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제 융합이라는 어떤 학문 간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고 어떤 가치를 좀 달성할 것이냐 이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사실 인강 증강의 범위를 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건 분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암이나 감염병 이렇게 기존의 국가가 조금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큰 분야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집중이 좀 되게 마련인데 오늘 이렇게 인강 증강이라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게 좀 미래 기술이고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집중을 받으려면 좀 어떤 식으로 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개별 기술별로 다루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무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좀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간 증강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그 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돼서도 여러 섹터가 존재하지만 미래 예측에 조금 더 가까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간 증강 자체를 목적으로 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R&D 사업 같이 지금 바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임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증강 자체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인간 증강과 질병 치료의 경계선 정도에 있는 산업들은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록, 싹센다 같은 그런 그 항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비만이라는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기아에 시달리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종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아끼고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사회가 변화하고 그 음식을 얻기가 너무 쉬워지게 됨에 따라서 비만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비만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사람이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유전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현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대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의 대부분은 환자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더 낮을 수 있고 오히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쪽으로, 보다 오래 살고 보다 건강한 쪽으로 개선하는 인간 증강의 개념의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기술 다 염두에 두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경우에도 암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 성인 사망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손에 넣게 된다면 이것도 질병의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증강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센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전적으로 뭐 많이 고민하고 동의는 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 앞서 이제 단시일 내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바이오하고 휴먼 증강할 때 기술적으로 어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을 예측하는 기대 입장에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파급효과 클 수 있는 기술인지 거기에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인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기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이 주제 선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분야와 메카트로닉스 기계 영역에 가까운 그 조금 전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휴먼 증강 기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뇌과학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와 기계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뇌과학 분야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현재 바이오 한쪽의 기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지 자체가 만약에 뭐 큰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우리가 도마뱀이나 일부 생물에서 재생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 이런 큰 부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휴먼 증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뇌과학이나 체내 삽입하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내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경우는 면역 반응이나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영역과 기계, 전자 등을 포함한 그 휴먼 증강 기술이 접점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빠르게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그 질문 중심으로 주시면 다음 주제 때 더 센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의견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졸주 교수님 혹시 그 이쪽 분야 주제 발제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좀 있는데요. 사실 그 이런 휴먼 증강 분야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득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기업 주도의 민간 주도의 투자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보기 명확합니다. 그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그 기술 개발을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발전을 좀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돈이 되게 많으면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좀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효율적인 투자 측면에서 지금 이런 휴먼 증강 분야에 어떤 부분의 투자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인력 양성이나 어떤 장비 인프라 구축 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 내용에서도 짧게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뭐 테슬라 이런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 지금 현재 당장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뭐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약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혁신적인 연구나 공공적인 연구를 전부 정부에만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영세했고 글로벌 경쟁력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IT나 반도체, 자동차 등등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일정 부분은 정부를 보완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먼저 선행된다면 정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영역인
기초 원천 연구나 인력 양성 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NIH에서는 산업적인 기술보다는 원천 연구, 그리고 근데 이 원천 연구가 정말 학문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개발 실패 위험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국내의 그 정부 R&D 사업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정부 R&D가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좀 매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은 뭐 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개발에서 보듯이 어떤 공공성이나 명확한 목적성,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전략적 기술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도 보다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관련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드를 뿌려주고, 그리고 어떤 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주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들을 빠르게 제약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민간 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뿌려주는 형태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견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너무 또 디테일하게 답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을 잘 유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발제해 주신 디지털과 이제 공학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이오 의료와 휴먼 증강 융합을 신영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고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먼저 질문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에서 그 키스텝과 미래 지브리프도 같이 작성하시면서 지금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보신 것 같고,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게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같이 예측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강 증강 같은 융합 분야가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받기 어려운 측면을 좀 보면, 사실은 아까 뭐 BMI 얘기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특정 단일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좀 소수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특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처럼 어떤 폭발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정책적 지원을 받기 쉽지만, 이제 오늘 발표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가 아직 가시화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들만 이제 선도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경쟁력이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집중할 분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좀 분야를 찾아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구조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제 인간 증강의 많은 분야들 중에서 이제 신체와 관련된 분야가 아무래도 산업적 활용이나 아니면 장애를 극복하거나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오늘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일단은 휴먼 증강이란 얘기를 할 때마다 저게 뭐지? 뭐 슈퍼맨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이나 정부에 아니면 정책하신 분들은 야, 아이언맨 만들어야지 왜 니네 이상한 거 해? 라는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성능적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아니면 뭐 힘을 세게 만드는 것들은 기계적으로든 소프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지만, 얘가 사람의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좀 전에 그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도 임상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적용 시험이 사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기계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빠른 발전을 해왔던 부분도 기계를 지능화시키는 것만 해온 거죠. 통신도 그렇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기계는 저희가 안정성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것만 저희는 해왔던 거고, 휴먼 증강은 반대로 인텔리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하게는 외국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빨리 투자를 하죠. 그들은 돈이 많고 더 다음에 시장에서 돈을 빨리 갖기 위해서 특허도 내고 가온 방향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50년대 쭉 올라올 때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생산성 증가의 방향만 있다가 이제 좀 돌려보려니까 기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라는 거와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도 기술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뭔가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조일주 교수님이 하시는 뇌과학, 뇌와 신체를 엮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소재가 들어갔는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려면 화학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이런 분야도 가야 되고, 그냥 저는 이제 IT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은 뭐 예를 들어 치매를 저희는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치매가 오기 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센서 기술로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를 모니터링 하다가 아, 이분이 지금 치매가 올 것 같아. 아니면 요즘 보니까 치매 진단할 때 요 수준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 이때 의사한테 그 중재를 해서 의사가 약을 주고 하면 치매는 굉장히 늦게 발현하게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 문제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뭐 붙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투자해서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간단한 코멘트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여주신 기술 중에 이제 인체 안에 뭐 어떤 거를 뭐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면역 반응, 뭐 고착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침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거부 반응도 크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조일주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직접 전극을 임플란트하지 않는 방법의 해상도나 어떤 강도의 세기 같은 것들이 극복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높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됐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 거는 휴먼 증강 기술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국립재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어떤 의료기기 수요 시장 자체가 좀 작고 특히 신의료 기술, 뭐 임상 시험을 통한 허가 승인 문제, 보험 수가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뭐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사를 도와주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인체 자체에 적용되는 것들에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으로 넓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규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업은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규모화시킬 수 있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그 용어의 정의도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은 의료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휴먼 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쓰기 위한 의료기기 등급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인증받기까지 임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들한테는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실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게 부족한 거거든요. 기술보다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타겟을 높게 해서 인간의 증강을 가겠다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씩 찾는다고 하면 이거는 규모가 좀 될 것 같,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같은 대답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타겟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문제에서는 그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산업 쪽에서는 진짜 반복하고 뭐 빨리 생산하는 것들은 뭐 산업부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협업을 할 거냐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협업은
어느 누구랑 할 건지 로봇끼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과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R&D를 발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뭐 예상은 35년, 40년 이렇게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예로 뭐 저희 의료 마사지 의자들 이런 것들 지금 되게 고가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내서 힘을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인지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들은 일반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혹시 네, 제가 그 커멘트랑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아까 그 신영철 박사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저기 근육이나 뭐 이런 그 저기를 자극해서 의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보고 되게 그 좀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류의 어떤 그 기술들이 최근에 각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를 자극해서 조금 더 뭐 재활에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능을 증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항상 델파이 조사 같은 거 하면 저는 이런 휴먼 증강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다고 평가를 해왔는데 그게 사실 한 2, 3년 전부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늦어진다,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통해서 발표가 되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박사님께서 혹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와 이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혹시 우리가 어떤 게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것 저희도 매년 이렇게 피평가자도 되고 평가도 해보는 입장에서 약간 그 뭐죠? 미디어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미디어에는 저희가 많이 보고 논문들도 포함되겠지만 저렇게 방송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없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IT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그 조일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의 기술들은 요소 기술로는 되게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뭐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걔가 시스템화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낮게 보이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를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는 제품화되거나 서비스되는 형태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때까지 저희가 볼 때 융합해서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기술 수준이 좀 낮다라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요소 기술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좀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노동이면 천삽을 막 떠서라도 밤새 하면 되겠지만 연구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좀 방향을 잡아준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요소 기술만 하는 입장에서 다른 외국의 교수님들이 한 발 다른 분야에 다른 소재를 썼던 것들을 저희가 하는 분야에 결합시켜 보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방향이 좀 다를 경우에는 둘이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외국에 하신 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면 되게 그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 연구를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하는데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저희보다는 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좀 했을 때 각자 거를 유지하면서 연합한다고 하면 좀 단기간에 그거를 극복해내고 저희 다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환경적 기술적 한계하고 격차를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저희가 그 오늘 주제 융합 주제를 잡은 거는 결국 난제 해결과 혁신 선도에 있어서 융합 협력의 어떤 연구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인터페이스를 발제해 주신 조일주 교수님께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의견하고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야는 이제 기초 연구에서도 특히나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제 미래 유망 분야이고, 뭐 선진국들도 뭐 미국 브레인 이니셔티브나 EU의 브레인 프로젝트처럼 장기적으로 연구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내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내연구 촉진법도 있고 뭐 내연구 기본계획도 이제 벌써 4차 기본계획이나 수립하고 있고 투자도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할 수 있겠지만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런 네 분야의 어떤 기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임무지향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뇌기능 증진이라는 분야에 조금 더 이제 용 교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근데 또 발표 중간에는 이런 게 잘 되려면 결국에는 뇌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그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뇌의 어떤 뇌로서 얻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활용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나, 사실은 그 균형을 좀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지도 조금 고민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가 돼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고, 사실은 또 그 투자 선진국 대비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증진이나 이런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실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기술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소 기술의 수준은 꽤 높지만 전체적인 그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초 연구와 이제 실용화 두 양 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물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방향 설정이나 노력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관련 분야 요소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집중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제 완성도 높은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상과의 어떤 그런 협업이나 아니면 영장류 대상의 실험을 위한 그런 어떤 그 환경 조성 같은 게 좀 선결이 돼야 관련 분야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좀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그런 어떤 R&D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질문보다도 이제 같이 그런 일을 할 때 저희도 지실험을 해주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절차는 되게 간단한데 그 임상을 하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일단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많은 투자들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기술 수준에서 나왔던 것처럼 뉴럴 링크라든지 싱크론들인지 이런 친구들은 되게 FDA 그 어렵다는 FDA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렇게 못 가는가? 학계에서만 기초기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제가 또 따로 생각했던 거는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하니까 이걸 갈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술적으로는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실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기술을 주도를 해야 사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기업에서 주도를 해야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분야의 회사들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제 기술의 단계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 주도의 단계까지는 우리나라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럴링크나 싱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정부에서 좀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짧은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뇌의 복잡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100조 개의 시냅스가 각각 3D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의 연결 상태나 특성, 화학적인 성질들까지 전부 고려하면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아까 레이 커즈와일의 그 인간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도 2세대에서 DNA에 저장되던 정보가 3세대에서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레인의 이런 복잡성을 우리가 완전히 해독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초지성 AI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지능을 넘어서는 AI를 만드는 게 더 빠를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현 상황에서 아마 아무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작은 질문인데요. 뇌 연구에 있어서 사실 뇌의 가소성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전극을 통해서 자극을 주거나 뇌의 신호를 읽었을 때 뇌는 짧은 시간 동안 적응하고 나면 그게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적응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일수록 이런 적응이나 가소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에 있어서 뇌의 가소성이 부족한 부분이 좀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가소성 관련해서 전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떤 뇌의 기능을 저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가소성을 촉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거나 연결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 가소성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재활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고 그로 인해서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동물 실험에 국한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자극을 함으로써 그 가소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척수 손상인 일을 일으키고 동물에 저희가 자극을 가해서 어떤 가소성이나 재활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뇌의 어떤 연결을 잠시 동안 끊거나 아니면 강화시키는 등의 가소성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임상에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성숙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관련 연구들이 조금 더 이제 활발히 조금 진행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요.
일단은 그 패널분들의 마지막 좀 의견들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저희 쪽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결국 리더보드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AI, LLM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술력차 있는 것 같았지만 랭킹으로 보면 저희 나라의 연구진들이 굉장히 빠르게 최상위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협력하면서 리더보드에 계속 유지되는 측면을 좀 주요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분들의 좀 종합 의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맺은 말을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된 기술들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 같이 기술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에게까지 이 혜택이 가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혁신기술 발전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 30년 동안의 IT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이나 유튜브 등이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바 있고 앞으로 30년 이후에 현재의 시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의 3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논의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 휴먼 진강이란 어려운 얘기를 뭐 오늘 좀 쉽게 서로 해보려고는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한 발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작이 오늘로써 해서 우리가 모두 좀 고민해 보면 말하는 휴먼 진강이란 거를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요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뒷받침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적은 상황이고 이제 미국처럼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달팔처럼 이렇게 명확한 수요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인강증강 분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세계 최초 최고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 도전적 R&D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발표 주제가 나왔던 인강증강 분야가 그런 어떤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테마이면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분야를 좀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현장에 참여해주신 저희 원장님께 또 혹시 좋은 의견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토의하니까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의 포맷이 참 새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좋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이 증강 쪽이고 또 아주 첨단적인 기술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융합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참 어려운 분야다라는 거 모두 다 공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미래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투자 우선순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첨단 그리고 아주 가장 앞선 대기업들만 관심 갖는
유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부분의 앞선 기술들이 지금 누구나 쉽게 내가 체감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여러 번 사례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 누구나 쉽게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적정 기술 쪽에서 많이 노출을 시킨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갖다가 직접 기술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써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 인공지능의 모든 부분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오픈소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첨단 부분을 하는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해서 내가 한번 몸이 아프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도 우리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넣어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쪽 분야의 투자의 우선순위도 좀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첨단 기술들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또 연구자들이 또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포럼에 앞서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고려해서요, 한 3가지 정도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증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질문인데요. AI 발달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AI나 로봇 또는 뇌과학이나 유전공학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포스트 휴먼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인간을 보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기술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이 부분에 명확한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김주원 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우선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뭐 새롭게 변모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보면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AI의 도입을 보면 인간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기존에 100명이 하던 일을 5명, 6명의 전문가가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것과 인간을 보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이 단기간에 만약에 초지능 인공지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리적인 한계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알파고의 경우에 170kW 정도의 전기를 쓰는데 이게 인간 한 명의 8,500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인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AI와 수많은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공지능은 투표권이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엄성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쓰는 도구로서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뇌과학이나 유전공학 같은 바이오 부분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간을 보조하고 인간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경우는 길게 보면 일부 대체를 그러니까 뭐 일자리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에서는 보조 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인간과 로봇의 산업기술 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 증강 로봇 기술이 어떻게 현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신영철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 증강은 사람의 힘을 좀 덜 들게 하려고 현재 기술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를 하고 있는 자동차사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로 로봇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인간 증강 로봇은 미국 달파에서 군사용으로 힘 많이 쓰고 빨리 뛰어가서 잡을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시작됐었는데
현재 제조업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감히 예측은 못하지만 당장은 서빙하는 로봇도 나와 있고 이것들이 팔다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가는 분야는 산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플러스 거기서 해야 될 기술은 AI가 기계에 탑재돼서 오는데 사람과 상호작용과 말과 대화 모든 표정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사람답게 해줄 것인가에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와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로봇이나 기계학적 로봇 기술보다도 이 상호작용하는 기술들이 같이 발전되면 아마 일상생활 전반에 다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간 강화 기술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교육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 강화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사회적 반응 및 수용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 교육 방안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학교에서 티칭도 같이 하시는 조일주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간 강화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꼭 필요해, 이 기술 꼭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근데 반면에 어떤 그런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이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술이 나중에 휴먼 증강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처음에는 이제 휴먼 증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재활 목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휴먼 증강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쯤에서 오늘 사전 질문 답변과 토의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토론 주제로 나누어졌던 주제 내용과 의견들은 저희가 향후에 관련 분야 정책과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패널분들 또 참석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분들 그리고 포럼 준비해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초혁신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전환과 컴퓨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오는 3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66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